중국도 중요합니다. 중국 엄청 중국이 중요합니다. 이제 네.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모르고요.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타 하청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가을이잖아요. 가을입니다. 네. 네. 약간 고독하죠? 고독하고 쌀쌀합니다. 네. 그래서 고독하니까 좀 빨리 그 어떤 로맨스를 시작하자. 네? 그렇죠. 네. 연애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이 와버렸습니다. 정 본부장. 맞습니다. 네, 증시 상황이 사실 아니 증시 말고요. 지금 녹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런 네. 건 어때요? $1 환율 1,300원에 깨져요. 1,200원이 간다. 이때 소개팅 단행. 그쯤 되면은 사실 좀 이렇게 다른 쪽에 눈길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 환율 1,300원이 깨지는 날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남자 헤르메스타 하청원 본부장이거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준의 통화 정책.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까요? 네, 네.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은 또 킹달러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환율을 지금 1,400원대를 1,200원대로 낮출 수 있는 것도 다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충분히 연관이 있죠. 그래야만 다시 하청원 본부장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시작점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네. 이야기 시작할까요? 네,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3일에 노동부에서 9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사실 좀 더 높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오면서 좀 부담이 됐는데 뭐 수치는 8.2% 상승했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근원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근원 CPI가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6.6% 상승을 하면서 40년 만에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정점은 확인을 했지만 그게 폭이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고물가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 상당 부분 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좀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도 굉장히 헷갈려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급락하는 척하다 급등했다가 그쵸. 또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숨가쁘죠. 엄청 힘듭니다. 예? 진실은 무엇인가?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좀 음. 약간 기술적 분석도 사실 잘 안 맞고 네. 뭐 하나의 이슈에 포커스가 되면 정말 뭐 소형주의 움직임처럼 워낙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와서 좀 많이 골머리가 아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준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이고 이 네. 중앙은행들이 더 집중하는 것은 실제 나온 물가도 물가지만 네, 이제 앞으로 1년 뒤의 물가, 3년 뒤의 물가, 그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떨어뜨리는데 더 주목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건 뭐예요? 네, 일단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기간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어서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 이제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자기 암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3년 뒤에 3%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뭐 소상공인분들도 가격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5%가 이어진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지금 현생에서도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계속적인 연결고리로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이제 5.1%로 전달에 이제 4.7%가 나왔었거든요. 아니 이런데 높은데도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은 1년 뒤에도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이 워낙 소비의 왕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이런 수요도가 워낙 높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의 또 기대 인플레가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물가 흐름이 그러니까 정점은 찍었지만 이게 쉽게 내려올까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단기뿐만 아니라 5년 인플레이션도 2.9%로 이제 저 전달의 2.7%보다 높아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런 물가에 대한 생각을 자기암시하는 거라서 연방준비제도 페드에서도 CPI에 더불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 부분이 단기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높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물가 상승률을 구하는 거는 물가 지수들의 상승률이잖아요. 그렇죠. 지수들의 네, 그러니까 상승률이죠. 올해 이제 물가 지수 대비 작년에 뭐 9월에 물가 지수 그쵸. 그게 몇 프로 올랐나? 네. 뭐 그게 8% 오른 건데 그렇죠. 5년 뒤에도 3%가 유지된다. 뭐 이런 거는 지금이 높은 게 더 안 떨어지고 높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아 지금은 8%인데 5년 뒤에는 3%야. 뭐 1년 뒤에는 5%야. 이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죠. 네, 현 물가 대비 또 올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대비 올라가는 네. 거라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 부분 부담이 큰 거고 네. 이렇게 지금 기대 인플레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CPI가 유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120달러 배럴당 120달러에서 지금 이제 8, 90대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덜 된 부분으로도 있어서 향후 CPI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 해석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유가가 최근에도 이제 배럴당 90달러 이상 왔다 갔다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사실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독일 또 요소수 대란 일어나고 그쵸, 요소수 대란도 뭐 지금 있는 물가 상황. 잡힐 건 없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것도 CPI가 이제 정점이고 내려가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완화 기조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이게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무리 시차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각이 있겠지만 인플레에 대한 이런 기대율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거는 안 잡힌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분간의 이런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엔 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인하 쪽으로도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이후에는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꺾이게 되면 시장에서 생각했었던 긍정적인 요인이 또 해소가 사라지게 된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요인으로도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FRB 네. 연준 또 우리 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뭐 물가가 이 정도라면 금리 인상의 속도, 폭, 추세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렇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볼까요? 시나리오별 분석을 좀 해보죠. 금리 어떻게 올릴 궤적으로 갈지. 네. 네,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FOMC의 일정과 우리나라의 이제 금통위의 일정을 좀 보셔야 한국은행. 되는데, 네. 한국은행의 이제 일정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FOMC가 먼저 열리죠. 11월 1일에서 2일에 열릴 예정이다 보니까 일단은 11월 달에 뭐 지금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연 4%가 되죠. 그쵸, 4%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요번에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지금 3%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이 총재가 이 3.5%를 좀 고점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의사를 밝혔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 이제 금리 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1월 이후에 12월에도 금리 인상이 최소 빅스텝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 금리 역전 폭이 1.25% 포인트 정도
그 이상으로도 사실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율 계속 높아지게 되고 또 이제 CPI 지수라든지 기타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만약에라도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야 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 사실 11월에 또 울트라 자이언 스텝이라든지 빅원 뭐 1% 포인트, 그러니까 100bp를 올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금리 확장 폭이 또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차손에 따른 또 증시에서의 외국인 수급의 이탈, 또 이제 이번 주 안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또 이제 매도세로 또 잠깐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다시 그거 다 샀어요. 네, 다시 네, 9월에 매도한 거고 1조 6천억 중에 좀 1조 2천억을 또 사버렸더라고요. 그쵸, 이게 또 샀죠.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주식 시장에서는 안 빠져나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워낙 이제 주식의 가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코스피가 그쵸, 엄청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거의 2010년대 초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때 기업들의 실적이나 성장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좀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랑 지수의 하락폭을 봤을 때 지금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절반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수급의 이탈이 생기게 되면은 그 환차손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또 이제 뭐 신용이라든지 그런 부담감을 확대가 되면 또 악순환으로 채널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네. 있는 상황이다. 근데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11월로 가볼게요. 네. 동그라미를 칠 날 네, 11월 2일에 미국의 FOMC 회의 그렇죠. 동그라미 쳐야죠. 우리는 11월 24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 네, 한국은행 금통위는 당연히 11월을 지켜볼 텐데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4%가 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3%죠. 3%죠. 예. 그러면 3.25를 할지 3.5를 할지 갈등을 할 텐데 문제는 12월에 우리의 금통위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미국의 FOMC 회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3.5를 올려놓고 아마 보는 추이를 것이 맞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0.25% 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이 금리 차가 너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올해 사실 이제 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자본 유출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네. 징조가 크게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계속 퍼러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만약에 네. 지금 10월, 11월 24일인데 그 사이에 네. 수급이 오히려 개선이 돼요. 만약입니다. 아, 그쵸, 외국인 그쵸. 네. 수급이 개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요. 한국 걸 사요. 환율도 가정입니다만 떨어져요. 네. 마치 하창원 본부장의 지금 소개팅을 원하는 듯이. 그러면 한국은행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11월 24일이니까 그래도 저는 3.5를 올려놓는다. 네, 빅스텝을 또 밟는다. 그럴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조 자체가 지금 기대 인플레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고용률도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제가 예. 저번에 안 좋게 나와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좋게 나온 상황이고 물론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발언들은 좀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어두긴 해야 되거든요. 뭐 적어도 빅스텝 정도까지는 추가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까지 또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을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단기적인 또 랠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통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화폐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나 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면 한국은행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경기까지 죽이면서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면. 아,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네. 떨어진다면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마치 안 될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창원 본부장은. 아니요, 그렇게- 사랑하기 싫다 나는. 아니요, 나는 소개팅하기 싫다. 저의 소망을 조금 더 얹어서 네. 정말 그렇게 조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네. 좀 투자하시기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좀, 네. 저도 여러 가지 좀 뭐 투자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하창원 본부장이 이제 더 쓸쓸한 크리스마스가 될까봐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은 근데 금리가 미국 경제가 좋다 해도 네. 미국에 감내할 수 있는 체력도 있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미국의 국채가 또 감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미국도
한 4.5% 이상은 하면 미국 국채도 무너진다. 예? 미국 경제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옵니다. 네, 사실 그게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닌 게 네. 좀 워낙 가파르게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시장이 뭔가 적응하고 또 힘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이 너무 네. 이제 급작스럽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단이 제한되는 부분에서의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잭슨홀 미팅부터 이제 연준 의장이 달렸죠. 예, 네. 말했던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음. 만약에 그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가 또 높게 나오고 또 추가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있으면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제 강력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가 충격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단 자체를 좀 열어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최악을 네, 그렇죠? 최악을 네, 최악의 가정하자.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투자적 관점에서는 근데 체크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기업 실적 시즌 관련해서도 좀 투심이 네. 좋아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임대료라는 것이 그러니까 집세죠. 미국의 그쵸. 집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잖아요. 엄청 집세가 중요합니다. 떨어진다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개별 이슈도 몇 가지 볼게요. 투자하는 관점에 중국도 중요합니다. 중국 엄청 중국이 중요합니다. 이제 네.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모르고요.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엔 경제 성장률과 고용이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는데 네. 지금 고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주식하는데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건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 실적이. 네, 예. 기업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 하방은 지지가 되기는 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이 조금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특히나 뭐 이제 이런 반도체라든지 특히나 이제 민감한 섹터들 있잖아요. 그쪽 네. 시크니컬 업종에서는 조금 더 영향을 좀 받는 부분으로 좀 발생이 되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고용이랑 똑같습니다. 고용이 잘 나오면 당연히 좋죠. 근데 오히려 아니 고용은 지금 잘 나오면 금리 인상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배드. 그러니까 네. 굿이스 배드인데 실적은 굿이스 굿 같은데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경제 성장, 네. 경기 침체 쪽에 대한 우려가 심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 뭐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오히려 네. 역설적으로 그래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기폭제가 또 될 수가 있어서 네, 물론 네.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와야 좋은 거죠. 예, 네, 근데 예. 고용과 마찬가지로 저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은 말씀해주신 대로 임대료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 봐야 떨어져야 됩니다. 돼요. 떨어지는 네.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 지표의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중국. 중국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결국엔 중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동향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원자재 가격이 수요가 확대가 되면 지금 이제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원자재 가격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수요에 따른 부담감, 수요의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 포커스가 돼서 사실 좀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럼 이건 어때요? 중국 경기 부양, 원자재 가격 상승, 네. 그런데 달러 약세. 그렇게 이건 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영국도 요번에 좀 이슈가 있어서 다시 좀 페러티를 회복하긴 했지만 일단은 뭐 일본이라든지 기타 좀 부분을 봤을 때 인덱스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기엔 좀 어려워서 일단은 중국이 어떠한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시진핑이 이제 경기 부양해요.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네. 그럼 이건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 압박이잖아요. 그쵸, 상승 이 압박이죠. 자체로는 악재로 보여줄 수 있으나 그쵸. 이게 달러를 꺾어준다면 깎아준다면 이건 호재로 또 가는 네, 거죠. 호재로 둔각하는 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때 외우지 마시고요. 응용을 해야 된다. 네, 응용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는 B 이제 요즘 이 세상 아닙니다. 그거 아니- 예,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달라요가 돼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이. 워낙 대외 변수가 많아서 네. 그때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킹 달러가 죽어야
다 산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건 대전제죠. 네, 대전제입니다. 네. 킹 달러가 꺾이면 우리나라 증시는 전 무조건 상승한다고 봅니다. 뭐, 강력하게. 우리뿐만 아니죠. 네, 다. 강력하게. 예. 특히나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예. 그 상승폭은 정말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청환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레인보우의 노래 템플 오브 더 킹 듣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